최근 대한민국이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상상도 못했던 미친 화력을 내뿜자 해외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호가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자 이런격한 반응을 보인 건데요. 특히나 중국 본토를 직접 타격 가능할 만큼 위력이 엄청 낮아 중국에서 난리가 나면서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해당 소식을 들은 모든 이들은 한국의 화력이 미쳤다고 소문이 무성하다고 하는데 외신과 해외 반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이 평양주석궁을 초토화할 괴물 미사일 현무호의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북한을 비롯해 중국 본토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우리 국방부는 현무사 현무호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전력화 시기는 비밀이지만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전 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정확한 시험 발사 시점은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무 45는 모두 개발이 마무리 단계로 전략화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방산 관계자들의 관측입니다. 현무사는 탄두 중량 2톤급으로 작년 9월 치러진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처음 공개됐었지만 현무호는 아직 한 번도 공개된 적 없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현무호는 탄두 중량이 8터부터 9토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워 괴물 미사일로 불리며 한 발로 주석궁이나 금수산 태양궁전 지하 100m 이하에 있는 김정은 벙커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어마어마한 무기체계입니다. 이렇듯 우리 군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현무호를 꺼내든 건 최근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 우려가 제기된 북한 영변 핵단지 내 경수로와 관련된 일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지난해 여름 냉각수 식별을 통해 북한 영변 경수로의 시험 가동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영변 경수로에서 활동 증가가 관측됐다며 작년 10월 중순 이후에는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배수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북한은 2010년부터 영변에 경수로를 건설해 왔지만 완공 목표 시점인 2012년을 훌쩍 넘기고도 완공을 못하다가 이제야 가동하기 시작한 셈인데요. 영변 경수로는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가 북한에 건설하려고 했던 1000WW급 한국형 경수로를 역설계한 것으로 발전 용량은 25터부터 30MW급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영변 경수로 가동과 관련해 북한이 일부 극소량 핵물질을 장전의 원자로 시험 가동하면서 시설을 보완하는 단계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만일 북한이 경수로를 군사용으로 활용한다면 핵 추진 잠수함에 쓰이는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시험을 할 수 있고 경수로 가동 중 만들어지는 삼중수소는 수소폭탄의 재료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사례가 없던 일이지만 북한이 경수로에서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만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런 이유로 이번에 현무호도 꺼내들어 맞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한국형 3축 체계 중 대량응 증보복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미사일인 현무사와 현무5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면서 조만간 전력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도 우리의 현무5 개발 성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미쳤다. 사실상의 ICBM인 괴물 무기를 만들어냈다고 화들짝 놀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작년 12월 26일부터 29일 사이 서해상에서 현무5 발사 시험을 실시했으며 성공적으로 실험을 마쳤다고 일제히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신들은 현무호가 고각 발사 방식으로 발사돼 속도가 마하 15에 이르며 적의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회피 기동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외신들은 미사일의 사거리가 탄도 중량에 따라 최대 3000km 이상으로 알려졌다며 운동 에너지까지 더해지면 실제 폭발 위력은 11톤 이상으로 앞으로 있을 성능 개량으로 14톤급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현무호가 높은 수준의 탑재 중량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해 관통형 단일 탄두 버전과 더불어 다탄두 버전 개발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결국 종합해보면 한국이 개발한 건 IRBM이나 ICBM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이를 고위력 미사일로 축소해 발표하는 특이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외 방산 업계에서는 현무호에 대해 사실상의 ICBM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이렇듯 과연 현무호가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기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지 눈으로,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최근 공개된 해외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현무사 오는 서해 태안반도 인근에서 발사됐으며 이 가운데 하나는 85km를 비행해 해상 표적을 향해 바다로 낙하했으며 또 다른 건 185km를 남하해 무인도에 있던 표적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우리 군은 현재까지 현무를 운영할 수 있는 이동발사 차량을 개발하는 큰 과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작년에 테스트 중인 대형 발사 차량이 공개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이는 앞서 작년 북군의 날에 공개된 이동 발사 차량보다 더 크기가 크며 바퀴도 16터부터 20개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대 40톤에 달하는 미사일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한 것으로 심지어 화물칸과 전방 캐빈이 따로 구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이동 발사 차량이 기존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이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무호의 위력이 종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엄청난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중국에서도 현무호를 중국에서는 절대 못 막는다며 국가 비상사태급에 준하는 위기를 맞았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 유출된 인민해방군 방어체계 1급 보고서에서도 현무호를 절대 막지 못할 것이라며 경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중국 CCTV 산하 군사 전문 채널인 국방의 새로운 관찰에서도 현무5에 대해 집중 보도하면서 핵 전력이 없는 한국이 그에 버금가는 새로운 엄청난 무기를 개발했다고, 실제로 현무5는 관통력만 놓고 보면 전술핵보다 더 우위에 있어 중국의 HQ-9B가 현무를 요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 군사 전문 채널은 현무5의 미사일 사거리는 1500km 이상 타격이 가능하다며 북쪽을 향해 사각지대 없이 전면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킬체인 계획에 의해 현무호의 개발이 완료된 뒤 성능과 위력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북한 이외의 목표에 일정한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매체는 현무호는 북한의 지하 요새를 타격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깊은 관통력을 지닌다면서 지하 요새를 파괴하는 능력과 공격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됐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현무의 총 중량은 36톤으로 미국의 ICBM과 동급이며 웬만한 위성 발사체와 맞먹는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탄두 무게만 8톤에 달하는데 운동에너지의 경우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이 낙하할 땐 마하 10 이상의 엄청난 속도가 나오는 만큼 운동에너지 역시 무시무시합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에 최근 중국에서 중국 공군이 보유한 방어체계가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폭로가 나와 중국이 더욱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인민해방군 공군사령부 참모 출신이자 미국으로 도피한 야오청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영상에서 그는 예산은 충분했지만 부패로 인해 실제 돈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항공기 연료를 가져다가 음식을 직접 해 먹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군의 전투력은 엄청나게 과장돼 있는 상태라면서 공군 로켓군의 경우 방어력이 없어 혹시나 피격당하지 않을까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이번 일로 중국 공군이 보유한 방어체계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허술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중국이 왜 이렇게 현무호에 대해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현무호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후 개발됐기 때문에 탄두 중량을 줄이면 3000km 이상까지 날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점을 중국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국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거리라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인데 중국과 일본으로서는 크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현무호 위력 덕분에 한국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다탄두인 MIRV를 운용할 가능성이 커져 특히나 중국에게는 상당한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현무호 같은 8터부터 9 탄두의 경우 기존 무기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무게를 지니며 탄두를 1급 이하로 줄이면 3000km 이상 충분히 날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사거리 3000터부터 3500km면 중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거리라 현무호에 대해 중국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말하면 사거리 3000터부터 5500km는 중거리 미사일로 분류되기에 현무5는 사실상 한국의 첫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단을 추가하면 바로 ICBM으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대한민국은 미사일 강국으로 불리는데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이는데요.
중국의 숱한 도발과 위협이 타격감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사력을 이야기할 때 늘 등장하는 이야기가 과연 실제 한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에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느냐? 입니다. 한때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20년 근무한 한국과 일본이 전쟁하면 한국이 100% 승리한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는데 이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그 발언을 믿었습니다. 건달과 격투기 선수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지금은 조금 허당스러운 캐릭터로 철동 중이지만 한국 종합격투기의 전설인 김동현 선수는 종합격투기를 20년 해오면서 어디 일진, 학교짱, 어디 지역짱 이런 사람들을 무수히 만났다. 실제 스파링을 해보니 그냥 처음 운동 배우러 온 일반 회원과 수백 건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달이나 양아치가 덩치 믿고 싸움을 걸었다가는 낭패를 볼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일본이 한국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왜냐면 한국은 벌써 70년 넘게 전쟁 훈련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굳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빌리지 않더라도 얼마 전 한국의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과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포진했을까요? 미국에 소재한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민간 군사력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매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군사력을 평가해 그 랭킹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역시 군사력 지수를 평가한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군사력 평가 지수는 병력 규모와 육해공군의 무기체계 보유량, 인구와 병력수, 무기, 국방예산 등 50개 항목을 종합해 산출되는데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민간기관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순위는 미 의회 도서관 및 CIA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현존하는 군사력 평가 지수로는 가장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 자료가 완벽히 한 국가의 절대적인 순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마다 대륙이 다르고 위협 수준이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밀 수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일본과 같은 열도 국가는 섬나라이므로 해군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지만 네팔이나 부탄과 같은 내륙 국가는 바다가 없으므로 해군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호기심 차원에서 이를 살펴보는 것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올 2024년 발표된 군사력 지수에서 한국은 전 세계 145개 조사 대상국 중 0.1416점을 받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순위는 2023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2013년 9위, 2014년 7위로 꾸준히 상승하다 2020년부터 6위를 차지해왔습니다. 다른 국가를 좀 살펴볼까요? 지난 2023년과 비교했을 때 1위부터 4위까지는 순위에 변동이 없습니다. 미국이 1위, 러시아가 2위, 중국이 3위, 인도가 4위죠. 그런데 전 세계 군사력 톱 5 중 유일하게 순위 변동이 생긴 국가가 한국입니다. 전체 인구 5,196만 명 중 통원 가능한 병력이 2,598만 명인데 이는 전 세계 27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중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바로 예비군 전력입니다. 한국이 가용한 예비군은 총 310만 명인데 한국이 특히 강점을 보이는 것은 무기 분야인데요. 1953년 이후로 끊임없이 남한의 적화 통일 야욕을 보이는 북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 그간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무기 기술력을 끌어올렸고 거의 대부분의 무기를 전 세계 곳곳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부를 정도로 화력이 막강한데 K9로 대표되는 한국의 자주포는 총 3,189문을 운용 중으로 세계 4위, 견인포는 총 4,863문으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화력을 담당하는 많은 무기들의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는 그 성능을 입증해줍니다. 지난 2023년 한국은 총 130억 달러, 한화로 16조 9천억 원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2022년보다 크게 줄었지만 수출 대상국은 12개국으로 3배가량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는 쫄란드 수출이 전체 72%를 차지했지만 2023년에는 쫄란드 이외 수출 비중이 62%로 급증해 수출 지역의 다변화라는 고무적인 결과를 도출했죠.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규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1년 72억 5천만 달러로 급증하더니 2022년 쫄란드라는 큰 고객을 만나면서 17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년 평균 약 50억 달러의 무기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본격적으로 흑자로 돌아섰고 K방산은 영실상부한 한국의 먹거리 산업이 됐습니다. 덕분에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수출 비중이 크게 늘었죠. 스웨덴에 위치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는 매 5년 단위로 국제무기거래 통향을 발표하는데 한국은 2018-2022년 기준 전 세계 시장에서 2.4% 점유율을 차지해 세계 9위에 랭크됐습니다. 방위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이 요구되는 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직전 5개년 2013터부터 2017 조사에서 1.3%에 그쳤던 점유율이 2배 가까이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파리 스페인 2.6%와 거의 차이가 없고 전통적인 무기 수출 강국 이스라엘 2.3%를 근소하게 앞섰죠. 특히 유럽이 한국의 큰 고객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간 유럽은 NATO만 믿고 전체적인 군사비 지출을 등한시해왔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무기고 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25일 나토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무기 생산 역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포럼을 개최했는데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올해 처음으로 일본, 한국, 호주 등 우리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도 참석했다며 이는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파트너국의 정부와 업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에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죠. 이 포럼은 나토가 방산조달 등과 관련해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영내당 산업계에 설명하는 한편 각국 정부 및 업계 간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참석시켰습니다. 2년 만에 열린 포럼은 그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 우크라이나 지원이 장기화되며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고가 바닥나면서 공동조달 확대 및 생산 가속화 요구가 고조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미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의 무기를 수출한 한국은 이를 기점으로 유럽의 새로운 고객을 찾아 나섰습니다. 왜냐면 유럽의 무기 부족 사태는 심각한 상황으로 좀 과장하면 한국에 손을 벌리지 않으면 안보에 빵꾸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한국 군사력 순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한국은 핵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핵을 보유한 국가들보다 순위가 높다는 점, 그리고 비핵 보유국 중에서는 독보적인 1위라는 점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핵을 보유한 국가는 9개 정도로 보는데 그중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 가입한 핵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이고 미가입 핵보유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은 5위, 그러니까 핵을 보유한 영국 6위, 파키스탄 9위, 프랑스 11위, 이스라엘 17위, 북한 36위보다 높은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한국 군사력에 영향을 미친 수치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총 국방 예산은 447억 달러, 현역 병력은 약 50만 명, 전차와 장갑차 등 탱크 2,501문, 자주포 3,189문, 항공기 1,576대, 잠수함 2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우리 군만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최첨단 무기 체계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협상 끝에 미사일 사거리가 해제되면서 현무사 현무5와 같은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군정찰위성 등 최첨단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죠. 하지만 핵잠 등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순위를 매긴다면 오로지 재래식 무기만 보유한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7위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GFP상 36위에 불과한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한국보다 앞서게 되죠. 그래서 늘 아쉬운 것이 한국의 핵보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핵을 만들 수 없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작년 1월 30일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스팁슨 센터가 한국의 핵무장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핵과학자 지그프리트 해커스이프라이드 S. 해커는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핵무기를 금방 만들 수 있겠지만 핵무장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 최대 핵연구시설인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장을 지낸 인물로 2010년 북한의 초청을 받아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과 원심 분리기 시설 등을 직접 둘러본 몇 안 되는 전문가죠. 이 세미나에서 그는 핵무장은 1터부터 2개 핵무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핵무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무기급 핵연료, 핵실험을 통한 검증, 핵무기를 발사할 수단이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며 한국의 과학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한국의 어느 지역이 자기 땅에서 지하 핵실험을 하라고 자원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핵을 개발할 충분한 과학적인 능력이 있지만 핵실험을 위한 사회적인 합의가 더 큰 문제라고 본 겁니다. 사실 한국의 핵개발 능력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2015년 4월 27일 찰스 퍼거슨 차얼스 D. 페규슨 미국 과학자협회 회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헨리 소콜스키 등 미국의 대표적 비확산 전문가 및 의회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채특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비공개로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외부에 공개된 후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었죠. 퍼거슨은 보고서에서 경제 제재로 인해 한국이 핵무장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렵다며 인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인도는 1998년 핵실험 이후 경제 제재를 당했지만 이는 1년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를 지속하기에는 인도의 거대한 내수 시장 진출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이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의 대항 세력으로서 인도가 지닌 군사적인 가치 역시 쉽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인도만큼의 거대한 내수 시장은 없지만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고 또한 미국에서 사용되는 소비재의 상당수가 한국으로부터 수입되기 때문에 경제 제재가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경제적, 외교적 제재가 사라진다면 과연 한국은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말이죠. 보고서는 한국이 이미 과도할 정도로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봤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핵물질, 핵탄두 설계, 운반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핵물질의 경우 경주 월성에 위치한 4개의 중수로에서 매년 플루토늄이 생산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매년 2,500kg이 생산되는데 이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핵폭탄이 416개입니다. 플루토늄과 삼중수소는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물질인데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미국, 캐나다, 한국 3개국에 불과하죠. 여기에 핵탄두 설계에 필요한 고속전자기폭장치 및 고성능폭약 생산 기술은 이미 한국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확보됐을 것으로 봅니다. 운반체계 역시 충분합니다. 한국에는 이미 현무라는 세계 최강의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 시리즈를 사거리별로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뿐 아니라 얼마 전에는 도산 안창호합을 이용해 SLBM 발사 기술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핵개발 기술은 이미 차고 넘치지만 사회적인 합의나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만들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핵폭탄을 개발한다면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쉽게 말하면 장을 볼 때 장바구니를 사용함으로써 비닐봉지의 사용을 줄이고 자동차를 공회전시키지 않음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이고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함으로써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이러한 행동들이 전부 우리가 사는 지구를 지키는 행동들입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지구를 살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치를 사고 싶다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가치 소비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가령 내가 구매하는 물건이 사회에 미칠 변화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구매하는 것, 다시 말하면 다양한 가치를 담은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소비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가치 소비를 적극 실천 중인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에코 후레쉬라는 기업인데요. 에코 후레쉬의 가치 소비 활동은 좀 특별합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이지만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에코 후레쉬로 하여금 가치 있는 활동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설 선물용으로 풍부한 마블링의 1등급 횡성한우를 구매하면서 결제하기 전에 연탄 나눔, 나무 심기, 독거노인, 아동보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 심기를 선택하시면 에코 후레쉬가 무분별한 벌목으로 민둥산이 된 지역, 산불재해 지역, 식수가 필요한 지역에 재작년 8월에는 총 3,698명에 구매하면서 나무 심기를 선택하셔서 총 1,000그루의 참나무를 심었죠. 지난 여름에는 33,603명의 고객들이 해변 쓰레기를 청소해달라 요청하셔서 인천 살미해변에서 해양 쓰레기 311kg 수기했습니다. 500m 페트병으로 환산하면 약 25,895개의 페트병을 수거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행동하지 않아도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어르신들께 연탄을 나눠드리거나 나무를 심거나 독거노인들을 도와드리거나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겁니다. 업계 1위 곰팡이 제거제 3중 세트뿐 아니라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 설 선물 세트 등을 할인해 드리면서 사회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설에는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나눔에 동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